오늘은 빅픽처 경제학 저자이신 김경수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실물 경제와 그 다음에 국제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물 경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 대부분은 이제 유동성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유동성과 이 주가 상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 글로벌 경제는 이제 중심국이 있고 주변국이 있고, 중심국이라 하면 이제 곧 미국을 얘기하고, 주변국이라 하면 이제 신흥국과 더불어 이제 소위 통화 국제가 되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달러화가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는 엄청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국과의 그 국제 교역을 하더라도 위안화가 아무리 국제가 됐다 하더라도 달러화가 90% 이상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달러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라 하면 결국은 연준에서부터 시작하는 유동성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유동성이 위험자산 선으로 부추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주식 시장의 특성상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 어떤 형태의 주식 자산 시장이라도 그걸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높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런 거죠. 일종의 촉매와 같은 상황인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5월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굉장히 강점이 되는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입니다. 항공주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이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과연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코로나 이전. 아닙니다. 5월입니다. 5월에서. 5월 시점까지.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토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끝내고 경제가 어떻다는 걸 이제 소위 눈높이를 맞추는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 며칠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금값도 올랐다. 사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든 게 다 오르고 조건이 맞으면 어떤 형태의 자산도 불을 지를 수 있는 촉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값도 많이 올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금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대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이 두 가지 논쟁이 이슈입니다. 이건 오랫동안에 100년 이상 된 논쟁입니다만, 하나는 이제 주가가 모든 걸 다 반영한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반영을 하고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5월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것은 이제 록다운이 풀리면서 고용 지표가 계속 개선되는 이제 양상이 나왔고, 특히 이제 실업률이 이제 5월 실업률이 오히려 4월보다 떨어지는 13.7%인가 생각이 20%라고 생각했는데 13.7% 떨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연준의 가이던스라는 얘기는 무엇을 가이던스라냐면 지금처럼 제로 금리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경제 주체들과 어떤 시장 교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어떤 거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준이 2022년까지는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이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역시 가치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성장주는 그동안에 이제 록다운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5월의 주도주는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4월 달에 주도주였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마이너스 금리도 기대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연준의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연준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엄한 뉘앙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주가가 네. 뭐 많이 급락을 했고요.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연준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도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조정을 위해서 그런 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던진 것인지. 그건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날 던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연준이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산 매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의 자산 매입을 하겠다 했지 과거처럼 예를 들면 양적 완화 1, 2, 3처럼 얼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않았습니다만 그날은 그걸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그 국채는 200억 불, 그 모기지 증권은 100억 불. 그래서 그 한 달에 1200억 불이라고 명기를 한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는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그 연준이 자산 매입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굉장히 적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주에 1000억 불 이상이었었고 피크에서는 그리고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억 불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200억 불로 못을 박았다는 것은 이제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 해석은 연준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금융경제는 상황은 최선을 우리는 다하는 것 같고 따라서 200억 불 정도의 TV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판단이 섰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있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 1.5명은 연준 위원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닷플러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참가한 그 연준의 우리 말하면 이제 금통위원 말고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미래에 생각하는 그 점을 찍습니다. 그 점에 아마 그런 것이 언젠가 뭐 금리가 인상 기저가 올 거다 하는데 그거는 그 이미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았죠. 2022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곧 종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2022년이 지난 2023년이 되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경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로 만약 연준이 생각하면 훨씬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라도 무슨 조치를 할 겁니다. 적어도 이제 그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다시 오히려 자산 매입을 다시 언와인드, 그러니까 축소를 한다든지, 예, 지금처럼 지금은 7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1조 5천억 정도, 아니요, 2조 이상을 아마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국채만 1조 5천억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예. 근데 연준이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과거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못을 박았다는 게 조금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았다라는 건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연준은 그 국채 매입에 당분간 200억 불 이상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하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공식화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지간해서는 확언을 안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언을. 네. 그 일종의 모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호성을 해왔으면 연준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항상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스스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러한 메시지가 그 자산 시장에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한 거라고 저희가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장의 반응을 봐서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냥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면서 다시 또 상승세로 갈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 유동성이, 지금처럼 엄청난 유동성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무래도 위험 추구적인 선호 현상에 대한 자극이 계속 오기 때문에 굿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적어도 그동안의 모멘텀은 고용지표. 어떤 것도 그 통계로 나타난 거 이상 분명한 증거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통계 지표가 굉장히 개선된 걸로
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2차 팬데믹이 온다든지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진다. 연주는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경제 회복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거다. 예. 지금 비록 4,400만의 실업에서 피크에서 2천만 이상 줄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참여한 분들의 어떤 그 반응들을 보니까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동안 수익을 봤던 그 매도세와 그래도 그 유동성에 의한 매수세가 치열하게 이게 뭐 오르락내리락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그리고 채권시장과 국채시장이라고 그냥 안전자산에 관한 얘기요. 그리고 금시장이 지금 서로 굉장한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다 가격이 다 오른 거죠.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빅스 지수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요동을 치는 거를 한번 연동성 지수. 예. 네. 그걸 딱 보니까 진짜 그 다음 날 그 연준에서 발표하고 나서 다음 날 뭐 48% 50% 막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은 보니까 또 한 14% 올라가다가 또 마이너스로 한 몇십 프로 떨어지다가 예.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의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누구가 더 많은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그가 되는 거죠. 예. 이 자본시장의 특성이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기는 시장인가 아니면 무모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인가? 그 질문은 사실 그 내용은 사실은 지금도 말씀 100년 이상 된 싸움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정리해서 뭐 아마 컨센서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유진 파마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모든 가치를 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강남 집값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이 그 집 가면 모든 걸 다 반영한다. 속아서 사는 일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그 뜻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 단기적으로 그런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가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분명히 굉장히 합리성이고 그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일생 동안 주식시장을 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생 동안 초과 수익, 주가가 떨어지면 덜 떨어지고 자기 투자금이 오르면 더 오르고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안 쓰는 사람 손에 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워런 버핏을 쓰는데 워런 버핏이 그 부인에게 남긴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네. 하고 싶으면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해라. 네. 채권이나 주식펀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시장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모할 그 얘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케인즈가 말한 미인대라는 케인즈의 미인대라는 미인대예요. 미인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누가 미인입니까 할 때 그 미인을 맞추는 게 이 사람이 미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인이라는 게 아닌 거죠. 남들이 생각해야 그 사람이 미인, 남들이 미인이라고 인정해야 그게 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걸 행동경제학이라고 흔히 얘기해. 행동경제학이나 행동금융 재무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2015년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일생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1에서 100까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아무 숫자를 골라라. 그 후에 3분의 2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정 생각에 1에부터 100까지면 50, 50에서 3분의 2, 그럼 33. 그럼 33이라고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33이라고 하면 33에 3분의 2면 20이라지 않습니까? 그럼 2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22. 그러면 22가 아니라 다시 22의 3분의 2.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가면 균형이 0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0을 맞춘 사람이 위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돌아가면 무슨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것이 펀더멘탈이 어떻든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시장은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지나면 모든 재료는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 누가 남느냐면 승자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맞춘 사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막 그냥 과열돼 이게 붐이 일어났을 적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사람의 그 장기 투자자의 그 랜섬이라고 하는 분이 그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해서 나는 이걸 다 처분했다. 미국 주식.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한 이건 상투일 거고 그래서 난 이거를 처분했는데 사실은 이거 생각을 내가 그건 분명히 과열됐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주식을 투자한 다음에 그건 과열됐으니까 돈을 뺄 거야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건 자기는 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가치주를 자기는 주식을 엄청나게 비중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공개를 해버렸죠. 예. 근데 시장은 막 유동을 치고요. 계속 올라가고. 다음날 폭락을 했죠. 그 폭락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예. 그렇게. 그런데 앞으로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월, 5월 계속 이어지는 이 시기에 시니어급 투자 그 회사의 그 시니어급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되게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어떤 위기를,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 가야 돼 막 오히려 수익률이 여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연준 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풋이라는 게 뭐냐면 풋 옵션에 대한 건데요.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연준이 다 알아서 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근데 그 입장을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보면 그 두 개 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연준은 닷컴 버블 때는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졌을 때인데 그러나 그 2008년에는 엄청난 개입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서로 연결고리가 지금 그 신형 경색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연준의 그 어떤 그 소위 그린스판 풋이나 뭐 버냉킨 풋이나 아니면 지금의 파월 풋 같은 게 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조건은 뭐냐면 그것이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연준이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분명히 풋이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연준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준이 3월 하순부터 그 제로 금리와 그리고 그 이제 자산 매입을 이제 자기네들이 최대로 많이 하겠다. 우리는 이제 부실 채권까지 다 인수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실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그 꼭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거기에 손실이 나는 건 다 그 미국 납세자 돈으로 다 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그 투자자들에게 그 뒷돈을 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한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당초 그 의도는 현금 흐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망가진 상태에서 기업의 파산 위험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두 번째는 그 자산 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떠받쳐 줌으로써 이제 그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대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예를 들면 끊임없이 폭락한다는 건 연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말 많이 떨어지면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실은 사실에 기초한 믿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플러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개성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어느 그 미국의 어느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논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계속해서 거기 연준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없고 그리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분명히 여기는 유의성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그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시장에 가게 맞습니다. 개입을 한다는 거군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하락하는 거를. 연준으로서는 최대한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보려 하지만 이미 거기에는 이제 이제 5명의 이제 정책위원 중에서도 한 사람 정도 지금 바뀌었을 거죠. 교체를 했었죠. 그리고 그 끊임없이 이런 거에 분명히 이제 통계적으로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뭐 그 지지자들이 됐든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은 동조하겠죠. 그런 것들이 또 국민들의
그 어떤 심리, 예, 기대감이 그러니까 압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지금 401K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401K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퇴직 기업의 퇴직연금 같은 건데요.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미국 국민 성인의 5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간접 투자까지 합해서. 예,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걸 행복해할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무슨 숏 포지션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원래 그러려니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국민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하나의 이유가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고요. 거기서 나타난 것이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정책 포획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낮은 금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에이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고 에이징이 된다는 얘기는 저축에서 일어난 부해가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이해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그 연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적절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발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터지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파 그러면 그냥 바로 연준이 그냥 그걸 그 고통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막 돈을 풀어버리니까 상처는 속으로 점점 골마만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그 슈페터 혁신이었던 그 당시 1920년대나 이런 데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만들어진 이런 불필요한 이런 것들 다 모든 것을 다 쓸어내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가장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크본드까지도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관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정크본드까지도 많이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결과를 보니까 연준에서 매입한 거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준은 실제로 보면 매주 수요일 자신네들의 자산을 매입한 걸 공개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그 안에 그동안에 연준이 실제로 약속했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그렇게 말을 해도 얼마든지 그 시장은 잘 돌아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2008년에 뼈아픈 그 아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이제 그 소위 TALF라고 하는 건데 탈프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정치인이 됐든 예, 뭐가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케어스법이라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그 법이 이번에 이제 국회가 만들고 3조 이상의 이제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천억 불, 그러니까 5천억 불 정도, 4,500 얼마인데 그거를 연준이 나서서 다 해결해라라고 연준에게 그걸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연준이 그걸 재사용을 하게 되면 약 1조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실채권이고 뭐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그거를 다 밝혀라, 공개를 해라라는 것이 이제 그 국회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빚을 진 사람들이 상위 40%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예, 소득 수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게 주택담보대출이 그 가계 신용의 절대 대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그 빚이 많은 그런 거죠. 미국은 하위 90%가 모든 빚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거꾸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기지대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이 있고 신용카드 대출이 있고 자동차 대출이 있고 온갖 종류의 지금 그 빚에 지금 미국인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그 빚을 이제 준 다음에 그 빚을 그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내다 팝니다. 증권화를 해서. 아, 그 파생상품화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냐면 상위 10%가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3주 전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이 빚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이제 채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그럼 그 얘기는 90%가 빚을 더 잘 지는데 큰 문제가 없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비판을 받는 게 상위 10%의 재산 가치를 그 자산의 가치를 안정화시켰다. 그런 비판을 끊임없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고, 다행히 이제 시에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메인스트리트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인스트리트 대출이라는 것은 중소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PPP라고 하는 그 페이먼트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대기업의 그 CCP나 뭐 회사채 같은 거에 유통시장이나 발행시장에서 그걸 인수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가, CP를 발행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작은 기업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거를 이때까지 하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연준이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준이 갈 길이 아직도 머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얼마나 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잠 못 자는, 굉장히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연준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나타나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불안. 연준이 지금 그날도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이제 조지 플로이드에 관한 그런 미국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는 얘기는 내심. 그것은 연준은 그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막 사회적인 어떤 격차라든지 불평등을 초래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연준 파월 의장이 그 플로이드에 의해서 지금 미국 내가 뭐 거의 뭐 시위가 엄청난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사실 그 바탕에는 그 직접적인 사건의 원인도 있지만은 소득 불균형에 의한 정말 이 소득 하위층에 불만이 쌓인 게 막 이제 폭발을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돈을 월가에다가 줘가지고 이게 뿌려지면서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그러니까 이윤이 나면 건 내 거고 손실은 사회가 또 하나라.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손실은 사회가 또 하나라는 얘기는 결국은 납세자 보고 또 하나라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준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지만 우리는 아직 공적 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에서?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이요? 예, 그 외환위기 때 당시에. 연준은 그 뒤에 3년 뒤에 모든 걸 다 하고 돈이 남았죠. 회수하고. 미국은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이제 우리가 민낯을 보고 있는 미국 사회에 다른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기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금융 시스템에서 손해를 봤지만 결국 연준이 쫙 풀면서 그 이상의 돈을 걷었다. 예, 다 회수를 했습니다. 재무부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확 올라간 거죠.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있는 사람 돈을 결국은 더 벌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2008년, 그러니까 지난 과거 2010년까지는 그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의 그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대요. 거의 크지가 않았는데 진짜 2010년 이후로 10년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10년간 상승을 계속 해왔으니까 2008년 이후로.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이상의 그 호황이 있었죠. 2월에 다 끝났습니다만 10년 동안의 그 GDP가 늘어난 거하고 그다음에 그 90년대 또 호황이 굉장히 긴 호황이 있었습니다. 네. 90년대 호황의 10년은 GDP가 40%가 늘어났지만 2000년 이제 그 글로벌 금융 2기의 호황, 지난번 호황, 10년 호황은 20%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호황이 더 컸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그 글로벌 경제 아마 황금기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1년 그 IT 버블 꺼지면서 10년간은 그러니까 2008년 이제 그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그 10년 지난 2월에 끝난 그 호황이죠. 예, 그 호황에는 20%밖에 상승을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그 시기는 IT 버블의 어떤 후유증이 치유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없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에 지난 방금 2월에 끝난 호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실제로 GDP가 늘어난 건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신 결국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만 덕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 상관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GDP는 그대로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생산할 GDP라는 건 어떤 생산 활동,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모든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경제 주체.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2월에 끝난 미국 역사상 최대 호황이라는 그 호황은 나홀로 호황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당시의 호황이라는 것은 GDP 대비 20%밖에는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 경제 구조의 특성상 제조업은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한 거죠. 경기 변동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죠. 조선업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의 산업 그 전환이 결국은 이제 고부가치 서비스라든지 IT 산업 이제 이런 데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고용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급 인력의 그 하이페잉 잡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은 이제 정체되거나 그런 거죠. 이번에 제가 쓴 그 책에도 보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2001년 WTO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저가의 제품들이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쟁력이 처진 그러한 낮은 수준의 제조업들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그 일자리를 잊어버리거나 아주 힘든 사건이 벌어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부에서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금융자산보다는 그 부동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디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부동산.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지금 그 미국에 보면 소득 20분위 중에서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 한 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냐 아니면 빚이 아직 별로 없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연준의 어떤 그런 스탠스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장기 호황, 12년, 13년에 장기 호황?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2020년 1월에 끝났습니다. 까지 호황했습니다. 이 호황을 끝났다라는 건 이제 공식화된 거죠? 공식화됐습니다. 2월부터는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그 전미경제연구소가 그거를 판단해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판단합니다만, 네. 예,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게 된 건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의 어떤 경제, GDP 발생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이제 새로운 출발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될지. 금년 4월에 IMF 세계 경제 전망의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월에 이제 수정 전망이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7월에 나옵니다만 6월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2019년에 소득을 따라가는 거는 2022년부터 내년도 못 따라가고 2022년에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실질 GDP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2019년에 대비. 그러니까 내년도 다 2021년도 2019년의 수치는 따라갈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돼야 2019년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는 이제 전제로 엄청난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그런 그렇습니다. 수치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강달러를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흐름을 보면 이제 약달러로 돌아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연준 발표 이후로 다시 달러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 달러의 약세가 이렇게 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 달러 인덱스라고 이제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환율의 무역 가중치 또는 환율을 보면은 그거는 그 하락세로 돌아선 거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연준이 유동성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5개국의 상설 그리고 9개국에는 이제 이번 조치에 특이한 그런 경우인데 그 14개국에 대한 유동성 수합을 통해서 약 4,500억 불 정도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안정화된 것이죠. 그냥 그 조치의 일련으로 그냥 단계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외환 유동성 지표라고 하는 것이 베이시스 스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통계를 보시면 일단 저렇게 오르면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 연준과 유동성 스왑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차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 상승세로 돌아선 거는 하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미국의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 주가가 떨어지면 그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뺀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요인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떠났다 놨다 아니면 달러 값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험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그 위험자산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나라만 더 떨어지거나 더 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어떤 충격이 있기 전에는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금값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어디든지 조건만 맞으면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이 주가가 조정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에는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예. 거니까. 근데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경제가 이제까지 그 강달러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약달러로 되면 이머징 마켓이 경쟁력이 높아지면은 미국의 경쟁력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정책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만약에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를 놓고 원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의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흑자가 나는 게 수입이 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모든 무역 결제 대금이 달러화로 다 표시가 되는 일종의 달러리제이션이 모든 무역 결제 대금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결제의 90% 이상이 수출과 수입이 달러화로 결정된다는 얘기. 그래서 달러 값이 오른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는 계속 달러 값이 오른 추세였었습니다. 그건 뭘 보시면 되냐면 빅맥 인덱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빅맥. 예, 가장 쉬운 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교육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교육이 줄었다는 얘기, 전 세계 교육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악재가 온 것이고, 예, 그런 인과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생기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IMF의 회원국이 189개국이고 그 중에 100개국이 지금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60개국이 허가를 받았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작은 것들입니다. 큰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같은 거 아직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상당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있죠, 그 안에. 하긴 뭐 한국만 해도 브라질 국채 투자 엄청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상당 부분 미국인이 있겠죠. 미국은 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유동성 수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로 해서 큰 덕을 받은 거는 그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봐도 그 지금의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약달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가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전 세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성장의 플러스의 모멘텀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위기가 되면 우리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 절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1,300원, 1,500원, 1,900원 올라가니까 그 얘기는 수출에서의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절대 그 상황을 오래 두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달러 가치가 절하가 됐을 때에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수출이 늘지는 않아도 교역량은 줄어도 그러니까 미국과의 교역량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제3세계와의 교역량에는 분명히 위축이 됩니다. 우리 수출이 줄죠. 그건 통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만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늡니다. 원화 표시 영업이익이 늡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늘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베노믹스에 그 갖고 있는 그런 논리가 거기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왜냐하면 아닙니다. 다른 이머징 국가라든가 예.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단지 그러나 기존에 수출하는 곳에서는 물량은 좀 줄더라도 이익이 높아지기 이익이 때문에 높아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된다라는 건 어쨌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배경에는 결국은 달러 값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다. 언젠간 돌아올 거다. 그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면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지면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위험 추구 선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그 지금의 뭐 DLF 사건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안에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금융 경제는 엄청나게 금리가 낮아 유동성은 풍부한데 실물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거죠. 유가가 계속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라는 거를 좀 한 발자국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복잡다단하고 그러면서도 또 묘한 그 시스템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게 되게 복잡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머리를 엄청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이 선진국에서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연봉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워런 버핏도 1분기에 엄청나게 손실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나온 이제 그 르네상스 펀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학과 교수 출신이 이제 그 만든 그건데 거기는 금융공학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회사에 타겟이 되는 회사의 주차장에 차가 몇 대냐 이런 것까지 다 세면서 이제 그 기업의 그 추적을 하려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이번에 또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데 워렌 버핏처럼 일생 동안 헌신해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무 제표만 열심히 보고 자기의 몇 가지 투자 원칙을 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사가지고 가치가 낮을 때 그 싸게 사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 네. 그냥 오래 살아서 부자가 된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건 금융시장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또 정치적인 상황도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미국 국내 정치도 복잡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홍콩과 관련된 문제들로 내부적으로 또 복잡하고 또 대외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미중 양측의 갈등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뭐 G12니 뭐냐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하는 중국의 뭐 전략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은 일관적인 정책을 사실상 대외 정책을 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맞을 것 같은데요.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 정치 전문의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 헌팅턴이 창립한 그 이제 그 창간한 그 잡지인데요. 그 Foreign Policy에서 20명의 국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에게 전부 미국인들인데요. 그게 이 팬데믹이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해서 큰 소위 담론을 해서 이제 그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foreignpolicy.com에 들어가서 확인해요. 포스트 팬데믹 하면 거기 다 나오죠. 아, 네. 그 중에 이제 경제학자가 8명이고, 그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2명 있고, 나머지 12분들은 국제정치학자인데, 그 중에 저는 그 11사람이 엄청난 불황일 거다라는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고요. 4사람이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질서는 다 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5사람은 이제 그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없이. 근데 그 중에 이제 불황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끝났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세계화는 이제 다시는 없을 거다, 앞으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리쇼링이 일어나고 그 비효율성을 담보로 다 모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가 나타날 거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미국 주도 경제 질서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과거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이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나라도 국제 협력을 한 어떤 예도 없다.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다른 나라로 돌릴 거다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WHO가 그런 말을 했는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팬데믹이 국제기구 아마 WHO라고 이제 저는 추정하는데 이 팬데믹을 치유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만약 기여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 미국의 실패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에 있는 UN 시스템을 다 디자인한 나라라고 그리고 그 얘기는 저희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WHO에 가장 많은 돈 내는 나라가 뭐 UN 분담금을 많이 안 냈다 하더라도 미국이 UN에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렇죠. WHO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 근데 그게 작년부터인가가 이제 중국이 일본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UN 시스템에서 그 국제기구의 수장은 중국인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드뱅크밖에.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이때까지 그거를 돈만 내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세상은 다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미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 중국인들이 어느 후보를 더 선호할까 하는 그 기사가 미국 나왔습니다. 대통령 바이든과 트럼프.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작년에 어느 상해하는 국제회의 가서 이제 거기 때 되게 몇 년 전부터는 미국인들은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어.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이제 이 선을 갔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유럽 사람이었는데 국제회의는 유럽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미국의 금융 어느 건물하고 그리고 거기에 5명 정도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식사를 하면서 중국인 이코노미스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그때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는 아직은 아니었을 텐데 자기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더 나은 거다. 라고 생각한다. 왜? 트럼프는 이제는 그 3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재선이 되면 중국과의 그런 갈등은 없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는 보려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그게 훨씬 우리한테 나은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되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그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오늘 여전히 이코노미스트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코노미스트에 그런 얘기했대. 트럼프는 미국을 말아먹는다. 따라서 중국이 이제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그 안에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데요. 중국은 분명히 그 지정학적인 어떤 자기네들의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마도 동북아시아가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7년에 시진핑이 그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랬을 때 아마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공을 바쳤다. 그런 기사를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직접 확인했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 그 얘기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가 될 거다 앞으로. 예, 거기에 대한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안 했나요? 그때 저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앞으로 근데 행동이 문제죠. 행동이.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한 어떤 그 동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중국은 줄기차게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70년대인가 6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닉슨 라인이라고 그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가 한 얘기인데요. 이 선을 긋고 여기는 이제 중국이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걸 합의된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죠.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미국은 여러 가지 국제연합 관련된 기구들의 돈은 가장 많이 내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력, 끼어봐야 골치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그게 꼭 트럼프 때만 그 이전부터 물론 시작됐고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게 더 심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WHO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제스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 미중 간의 갈등 이게 가장 부각이 되는 데서도 중재하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둘이서 모든 뉴스를 독차지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걸 유엔 사무총장 얼굴 본 지가 이름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반 미국 반 이제 중국에 대한 연합전선이 되는 거는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지 하면 아마도 이 세계, 이 다음의 세계는 우리가 같이 중립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다음의 세계는 포스트 팬데믹의 그 세계는 선진국은 미국 쪽에 갈 거고 그리고 신흥국들은 다 중국에 갈 거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작년에 그 ITU인가 하는 그 유엔 산하 기구의 이제 국제 통신 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후아웨이가 주도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인터넷을 가르자. 스플 인터넷이라고 하는. 지금의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이 만든 거고 거기에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따로 인터넷을 만들겠다. IP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 앞으로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네 영향력을 따로 예, 이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결국은 이제 뭐 이 G2 국가가 패권 지원 압도적인 지원이 되기 위한 이제 패권 전쟁의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정치학자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국이 완전히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떤 전략도 2049년인가 언제가 되면은 미국을 추월하는 그런 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연합전선을 펴자라고 지금 트럼프가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는 항상 미국 우선주의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연합전선을 펴는다고 끊임없이 한국과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요구를 하고 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가진 그런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동조해서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인심이 유럽의 인심이 나빠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호주를 상대로 일종의 이제 그 시범을 보인 거죠. 이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적인 거죠. 압력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뭔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당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압박을 먼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네 이제까지 잘 무임승차했잖아. 이제 내놔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달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 사드 보복 당했듯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당근보다는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되게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2019년에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수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중국은 조금 늘었습니다. 오히려요? 네, 조금이지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아니요, 중국의 수출이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전체 세계 수출이. 중국이 많이 수출을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2018년보다 2019년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중국은 2018년보다 2019년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싸움을 해도 자기네들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건 아니고 중국이 가장 트럼프 정부와의 싸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암만 치열하게 싸워도 우리 그 수출과 관련해서 별로 차질 없다. 딴 데 가다 수출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1대1로 국가들에게 뭐 엄청난 부채들을 3,500억 달러인가 이렇게 빌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들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못 갚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옵션이 붙어가지고 지은 기지들이라든가 이런 SOC 투자들을 전부 중국이 압류하는, 가져가는 뭐 그런 옵션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반중 감정이 막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은 그 패권주의가
그러니까 저번에 G20 회의에서 뭐를 제안했냐면 이제 IMF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그 개도국들이 지금 빚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탕감해야 된다고 그랬을 적에 이제 원칙적인 합의가 뭐냐면 정부 대 정부는 이거를 좀 그 많이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받고, 근데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업들이 다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AIIB가 했거나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한 것이지 그게 뭐 중국 정부가 실제로 한 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싸움은 트럼프 잘못이냐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더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만,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국제 질서를 패권을 추구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질서, 예를 들면 자유무역,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이념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나 월드뱅크가 있고, 거기 유엔 기구, 각종 기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더 이상 결정적인 것이 아마 미국이 이라크에 참전해서 두 번째 가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네. 그래서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었는데 네. 2004년인가 연도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서 더 이상 이제 소위 해외에 대한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지지나 아니면 자원이나 이것이 다 고갈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거고, 예, 그것이 이제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전략은 2017년에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 안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미 안보 전략의 핵심은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군사, 그리고 경제, 그리고 금융, 달러화까지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 서로 모든 나라들이 손을 잡고 이게 해도 이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는 반세계화가 되어버리고 각국이 그냥 그 살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환율 전쟁을 예상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서로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세계 경제는 이 팬데믹 이후로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침몰할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이제 20인 중에서 11사람이 그렇고 4사람이 그렇고 5사람이 그저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로버트 실러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그 실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한 서로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좋아질 거다. 예, 좋아질 거다. 아니, 정확하게 좋아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기대감으로. 예, 기대감으로. 좋게 그런 얘기인데,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 예,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아단, 거대 국가가 등장하는 거죠. 리바이아단이라는 게 이제 토마스 홉스에 나오는 그 성경의 구절인 것 같아요. 구역에. 예. 리바이아단이라는 게 뭐냐면 거대 국가가 나타나는 거고, 예, 거기다 비헤무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대 기업이 나타나는 거죠. 텍자이언트들이 나타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하긴 뭐 지금 미국의 그 영향력보다도 일개 기업들의 영향력이 세계를 각 부분을 다 뭐 MS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막 잡고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특히 뭐 세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기는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상황은 이렇게 안 좋고, 그리고 반세계화로 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경제적 이 논리가 아닌 그냥 뭐 비싼 어떤 비효율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어떤 지원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쁜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그런 거고, 당장 지금 미국이 이제 2분기에 3조 달러의 아마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소화하는 것이 약 97%고요. 나머지 3%는 각 정부들이 갖고 보관하는 이제 것들이 나머지고요. 그 97%의 것 중에서 해외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이 24%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가 갖고 있는 게 40%가 좀 안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 미 국채를 갖고 있는 그는 이미 피크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게 2010년도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55% 정도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소화할 것이냐? 그것은 미국민들이 소화를 하게 되고 그것은 연준이 소화할 것인가? 그러나 연준이 소화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당장 발표한 것도 별로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1.5조 달러를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미국채를 인수했는데 2분기만 3조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구제금 3조 정도를 또 돈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은 물론 자기네들이 따로 준비한 게 있고요. 그게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실현이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미 지금 그래서 내년가가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GDP 대비 미 국채 비중과 을 넘어서는 시점이 내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그걸 어떻게 낮췄는가 하면 100% 정도가 좀 넘었었는데요. 성장률을 굉장히 빨리 하면 그걸 분모를 굉장히 크게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1년까지를 빌이라고 하고 2년부터 10년을 노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을 본드라고 합니다. 만기가. 네. 예,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이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의 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었습니다. 작년엔 역전이 일어나서 침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오히려 더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거기를 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듯이 이거는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미 국채를 다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낮춰주고 그래서 이제 최대로 이제 그거를 미국채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장률을 높이고 인위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을 찍었습니다. 주조건을 행사를 통해서. 예,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당시와 달리 지금은 변동 환율제가 들어서 자본 흐름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첫 번에 나온 것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나오고 있고 뉴욕 연준의 의장의 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걸 언제 결국 할 거다 일드 커브 컨트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로 금리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국채를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부족하니까 뭐냐면 국채 금리, 국채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돈을 풀어서.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이 버몬트 주 지사 출신의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보면 지금 뉴욕주에는 하원의원, 젊은 하원이 코르테스인가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뭘 주장하냐면 현대통화 모던 마니터리 시어리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모두 다 주작 돈을 찍어가지고 다 줘면 된다. 인플레가 되면 그때는 그 돈을 좀 걷어들이면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을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 심각한 주장이죠. 그 얘기는 뭐 달러를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그러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 과거와에 달리 지금 국채 물량이 늘어났을 적에까지 그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이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냐라고 하는 일부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분간 지금 미국 소비자나 기업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맬 겁니다. 저축을 높이겠죠. 네. 따라서 수요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비효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치
그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서 그 GDP는 잘 안 오르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스티븐 로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갈수록 그 불확실한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문제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당장 눈앞에 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는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부양 정책이 그 환호할 만한 무조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팬데믹이 지금 그 이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이제 팬데믹이 얼마 전에 CDC 헤드가 얘기했듯이 아 이거는 10월에 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팬데믹이 중남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 사람이 독감 환자인지 아니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겨울에 또 올 거다라는 거죠. 스페니시 플루가 그래 두 번째가 이제 8월에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난 크게 온 건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치유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걸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상 일부 주장은 지금 현대 화폐 이론이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소득제, 기본소득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준, 중앙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가 참 그게 지금 봐서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뭔가 묘안을 또 찾겠죠, 나름대로. 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금융이 망가져서 생긴 팬데믹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실물 경제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거 금융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또 하나 지금 우리 오늘 주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부도율이 피크에 오를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아니고요? 예, 내년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그 돈이 막 집행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알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일생 동안 그 부실 채권에 헌신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벌처 펀드를 연구한 분입니다. 벌처라. 예. 근데 이번에 주장은 이제 그 지원이 많이 나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커질 거다. 어차피 기업들만 지금은 뭐 헤르츠라든지 뭐 일부가 지금 뭐 JC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이게 자기의 경험을상 보면 결국 내년이 피크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냥 아주 복합적으로 터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베일아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트리거링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때 오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좀 더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경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지는데 돈만 푸는 것인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자산의 어떤 버블 같은 게 그러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그것이 어느 인플레이션이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물가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워낙 많은 부채에 대한 그 이자 부담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금리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자산의 어떤 그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올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을 지금 그게 언제 일어날지 경제가 나쁜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현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결국은 2022년이 때까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물가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라고 이제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어떤 뉴스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확장되지 않을까 문제가 혹은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들로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 그 제일 연준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데
연준이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연준을 너무 믿어요. 아니, 그 연준에서는 모든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감안해가지고 정답을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네. 네. 해결사 같은 느낌.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재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금융경제연구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통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빅픽처 경제학 저자이시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신 김경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